우리나라에 카톡해라는 말이 있으면 일본에서는 라인 시대루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라인이라는 메신저를 들어봤을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민 대부분이 카카오톡을 쓰기 때문에 이용률이 높진 않지만 이전에 카톡 오류 대란이 일어났을 때 카톡 이용자들이 라인 메신저를 임시로 사용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었죠. 현재 네이버의 라인이 우리 국민들에게는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지 않지만 일본과 동남아권에서는 우리 카카오톡 수준의 국민 메신저급의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 인구의 1억 2,200만 명 중 9,600만 명이 라인을 쓰고 있고 대만 인구 2,300만 명 중 라인 사용자가 2,200만 명, 태국 인구는 7천만인데 이 중 라인 사용자가 5천만에 육박합니다. 이렇게 라인은 아시아에서 압도적 1위 메신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라인 메신저의 역사를 알기 위해선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5년에 첫눈이라는 검색 엔진 개발 회사가 설립됩니다. 첫눈은 신생 기업임에도 자체 검색 서비스와 기술이 워낙 뛰어나 한국의 구글이라 평가받으며 당시 국내 1위 검색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의 자리를 위협했지만 네이버가 첫눈의 지분 100%를 350억 원에 인수하며 완벽하게 흡수를 해버리죠. 10억의 자본금을 가지고 창립했던 첫눈은 국내 시장에 정식으로 서비스를 내지도 않는 상태여서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였지만 네이버가 인수를 하며 35배 잭팟을 터뜨리게 됩니다. 이때 네이버는 첫눈의 기술력과 인재들을 모두 흡수하면서 굴지의 포털 사이트로 자리매김하게 되죠. 그렇다면 네이버를 위협했던 첫눈을 만든 창립 멤버는 누구일까요? 바로 장병규와 신중호입니다. 장병규는 지금의 배틀그라운드를 만든 크래프톤의 창업자이고 신중호는 라인의 아버지라 불리며 현재까지도 CPO직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라인을 기획하고 개발하며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인물이죠. 이 신중호라는 사람이 첫눈을 네이버에 매각하고 2년 뒤에 라인의 전신이라고 볼 수 있는 NHN 재팬의 이사직을 맡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첫눈의 기술진들과 함께 신중호가 라인의 모든 프로젝트를 직접 총괄하며 개발에 착수했고 2011년 6월 최초로 출시가 되는데 당시 일본인들에게 엄청난 반응을 일으키며 일본 메신저 시장을 완벽하게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라인이 이렇게 잘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일본의 지리적 특성도 한몫했다 볼 수 있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해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일본을 연결하는 각종 통신망들이 망가지면서 통신에 장애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일본 국민들은 유사시를 대비해 통화 없이도 주변 사람들과 연락을 할 수 있는 대안을 찾고 있었고 이 니즈를 파악하고 신중호 대표가 전화 없이 인터넷 연결을 통해 연락할 수 있는 라인을 출시하게 된 거죠. 이후 일본의 대지진이 발생할 때마다 라인은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했고 그 결과 일본에서 국민 메신저로 등극하게 된 겁니다. 물론 라인이 일본에서 국민 메신저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히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카카오톡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 메신저 기능만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과 같은 대기업이 될 수 없었겠죠. 사업을 더욱 확장하기 위해선 결제 서비스가 필수적인데 이미 일본 페이 시장에는 강력한 경쟁 기업이 있었습니다. 바로 일본 야후를 가지고 있는 소프트뱅크의 페이페이였죠. 지금은 야후가 구글과 같은 경쟁사들이 등장하면서부터 급격한 세태를 맞아 대부분 국가에서 서비스를 중단하게 됐지만 현재까지도 일본에서만큼은 우리의 네이버 이상으로 점유율이 높은 포털 사이트입니다. 네이버 라인페이는 소프트뱅크의 페이페이와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경쟁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과정에서 양사의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인해 너무 돈이 많이 드는 구조가 지속됩니다. 그리고 라인이 한국 기업이다 보니 일본에서 사업을 더 확장하는 것에 어려움이 많았죠. 아직도 여전히 반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 있다 보니 잊을만 하면 각종 매체에서 대국민 메신저 라인은 일본 거냐 한국 거냐는 얘기가 계속 거론됐었습니다. 이에 이해진 대표는 라인 본사가 일본에 있고 이사진 과반수도 일본이며 일본법으로 운영되고 세금도 일본에 내고 있다며 논란을 잠재우려는 시도를 했지만 쉽지만은 않았죠. 네이버 입장에서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일본 페이 시장을 차지한들 또다시 반한 감정 리스크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페이페이에게 자신의 시장을 빼앗길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을 겁니다. 그래서 네이버는 소프트뱅크와 불필요한 경쟁을 줄이고 고도의 현지화 전략을 택하게 됩니다. 2019년 11월에 네이버 라인은 일본 최대 포털 사이트 야후와 합병 절차를 밟으며 라인 야후를 만들게 되는데요. 보통은 기업 간 인수합병을 할 때 경영권 확보를 위해서 어느 한쪽이 조금 더 많은 지분을 갖지만 합병 구조가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A홀딩스를 50대 50 지분으로 만들고 A홀딩스가 라인야후의 지분의 65%를 가지는 구조로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A홀딩스의 구조를 자세히 보면 소프트뱅크 50%, 네이버 42.25%, 제이허브 7.75%인데 제이허브는 네이버의 자회사라서 실질적으로 지분 구조가 50대 50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이사회 의장을 소프트뱅크가 맡고 5명의 이사회 중 3명을 소프트뱅크에서 지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실질적인 경영권은 소프트뱅크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일본 기업인 소프트뱅크를 앞세워 국정 논란을 줄이고 싶은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일본 페이 시장의 1위와 2위가 합쳐지며 일본 페이 시장을 독점할 수 있게 됐고 한국계 기업이라는 이미지도 어느 정도 탈피할 수 있게 되죠. 일본 검색 엔진 1위와 일본 메신저 1위 라인이 손을 잡게 된 겁니다. 그런데 2023년 말에 한국 네이버 클라우드 서버가 해킹을 당하면서 일본 라인 사용자 정보 51만 건이 유출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일본 현지에서는 일본의 대표 플랫폼 운영을 한국 회사가 관여하고 있고 일본인들의 정보들이 한국 서버에 저장되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형성됩니다. 일본 입장에서 한국 자본이 들어있는 라인이 일본의 사회 인프라에 완벽하게 자리 잡았다는 것이 단순 서비스를 넘어서 국가안보 차원의 중대한 사항이라 인식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에 일본 총무성은 라인 야후에 행정조치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쉽게 생각하면 니들 사람들 개인정보 똑바로 관리 안 하냐며 경고를 준 거죠. 그래서 라인 야후에게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책을 마련해서 계획서를 올려라 했는데 라인 야후가 올린 보안 강화 계획서를 보고 대책이 불충분하다며 2차 행정조치를 내립니다. 이러한 행정조치가 한 기업에 2번 이상 나온 것은 정말 이례적인 일이기도 하죠. 총무성은 각종 시스템 업무를 한국 기업 네이버에 너무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어 보안 대책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자본관계를 재검토하라고 말하는데 사실상 정부가 네이버 지분을 줄이라는 말을 한 겁니다. 소프트뱅크에 네이버 지분을 매각하라는 말이기도 하죠. 일본 총무성은 일본 내에서도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사실상 명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행정지도를 따르지 않는다면 일본 자국 내에서 장사하기 쉽지 않겠죠. 일본은 자국 및 모바일 보안 문제라 보고 안보 차원의 조치라는 말을 하지만 결국 미래 먹거리 전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미래 산업이라고 불리는 AI, IT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 데이터는 매우 중요한 자원입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의 주도권이 일본이 아니라 한국에게 있으니 데이터에 대한 주권을 찾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정부가 기업 사냥을 맘먹으면 다른 나라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없긴 합니다. 현재 라인 사태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아니고 일본 국민들에게 벌어진 일이라 한국 정부가 먼저 나서기에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틱톡 사태를 말하면서 적대국의 기업에나 적용할 법한 과도한 조치라는 여론도 있지만 미국과 일본도 그렇게 동맹관계를 유지하다가도 80년대 미국이 일본에게 반도체 시장을 다 빼앗기자 온갖 규제와 소송을 통해 정부가 일본 반도체 기업들에 엄청난 제재를 가하기도 했죠. 그래서 적대국에게만 이러한 조치를 취한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당시 미국의 제재로 인해 일본 반도체 기업들은 세계 시장에서 사라지게 되고 이때 한국과 대만이 반도체 산업의 수혜를 받기도 했죠. 물론 일본이 공산국가도 아니고 지분에 대해 강제로 접근할 권한은 없습니다. 자유시장 경제체제에서 이건 정부의 역할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현재 일본 정부의 스탠스로 봐서는 네이버가 어떻게든 지분을 매각하게끔 각종 수단을 동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미국이었으면 일본이 이렇게까지 조치를 취했을까요? 인스타 유튜브도 일본인들이 다 사용하던데 말이죠. 지금 상황에서 네이버는 득실을 신중하게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지분을 안 팔 수는 없는 상황이 아닐까 판단됩니다. 아마도 네이버가 지분을 모두 매각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기술이라는 것이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이허브 지분의 7.7%를 가지고 협상을 할 것 같은데 네이버도 이익을 추구하는 사기업이기에 소프트뱅크가 제시하는 조건들이 좋다면 지분을 매각한 현금으로 다른 사업에 재투자를 하는 방안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일본과 동남아시아 시장을 포함한 해외 사업의 경제 가치를 충분히 검토하면서 결정을 내릴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일본 당국의 자본관계 검토는 무리한 요구로 보여집니다. 일본이 이런 요구를 하는 걸 보니
확실히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판단한 것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라인야오는 2차 행정지도에 대한 대책을 7월에 보고하게 되는데요.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